끝이 보이지 않던 가난.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빛이 스며들었다. 비차이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네. 조심해서 어딜 가게나.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요. 조심히. 훗날 아내가 되는 우향 박내현과 만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마대 환한 웬 아줌마지는 그야말로 하이카라 여성이 마대 우뚝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으냐. 그때 인상은 얼굴이 둥글고 눈이 둥글고 마음대 파삭해 보이고 그게 대티금의 인상이었다무건 하얀 하이는 피는 뺏기는 동아리가 지금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시 우향은 현해탄 건너 동경여자미술대학에 다니는 신여성이었는데 거울을 보는 소녀의 그림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타 잠시 고국을 방문하는 길이었다. 일본에서도 운보의 명성은 자자했다. 당연히 노화가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인사차 온 것인데 30살의 운보를 보자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이끌렸다. 하지만 결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부유한 지주였던 우향의 집에서 반대가 거셌다. 친정 어머니조차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 우향은 운보가 만들어준 족두리를 쓰고 기꺼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갔고 서울의 성북동에 뿌리를 내렸다. 화실을 지었었어요. 그 위에다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소박한데 그때 그 당시 그 선생님이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반을 나눴어요. 서로 그 작품 세 개가 닮거나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반을 딱 나누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예. 가난한 화가 부부. 두 사람은 예술적 동지이자 서로를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라이벌이었다. 결혼 후 운보가 세상에 내놓은 작품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기존 한국화의 전통 기법을 과감히 깨트리고 현대적 감각의 입체적 반추상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그 사이가 그분이 이 가장 왕성한 모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보 예술의 어떤 가장 뛰어난 어떤 그 요체가 발견된다면 대개 그 무렵에 이루어진 작품들 속에서 가장 풍부하게 점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복도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형적인 말하자면 다면체로 대상을 보는, 그러니까 정면에서 정면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정면도 나타나고 측면도 보이고 뒷면도 보이는, 말하자면 입체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동양 화가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혁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시기 우향은 여성적 감성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은은한 색조와 빈틈없는 구도는 한국 화단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혁신적 그림만큼 우향은 운보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물론 이당 선생한테 배우긴 했어도 무릎물림으로 배운 그런 그림일 테고 어쩌면 우물한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이 운보 선생인데 그런 운보 선생과 결혼을 해서 운보 선생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림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불러넣어주고 그런 것은 우향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하에 일남삼녀를 둔 우향은 평소 글을 써서 운보와 소통했는데 이내 한계가 왔다. 아이가 울어도 천둥이 쳐도 눈으로 안 보면 무심한 남편. 불만 쌓인 우향은 돌파구가 절실했다. 어머님께서 글을 가르치셨고요. 그러니까 그 사부님께서 말을 가르치셨어요. 그 어느 영화에서 말 못하는 남편을 가르치는 그 영화를 보고 오셔서 그날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향 덕분에 소리가 터지고 입모양만 보고도 대화가 가능해지자 대학 강단에 설 기회가 찾아왔다. 활달한 필력으로 산수화를 그리는 조평휘 화백. 그는 홍익대학교 미대에서 운보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나는 지금 이제 산수화를 그리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한참 앙포르멜 운동, 추상화 운동이 전 화단을 풍미할 때라 우리는 그때 운보 선생님을 제일 이제 따랐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때 운보 선생님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때라 뭐 투라든가 이런 아주 대작 을 많이 하시고 이게 또 우리 또 그런 게 또 상당히 부럽고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으셨어요. 운보 선생님이. 서울 신촌시장 주변은 오태학 화백에게도 잊지 못할 장소다. 1960년에 홍익대학교 3학년 신분으로 국전에 입선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그는 자신의 신화가 운보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다. 홍대 앞에 저쪽 마포 저쪽까지 스케치하러 다녔으니까 전부 어디든지 다니는 거야. 수업 시간이 선생들이 보통 3시간씩이거든. 그래서 한 번 와서 쑥 훑어보면 끝이지. 그런데 데리고 나를 이렇게 다닌 것은 운보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일 있어도 그 선생님은 절대적이었지. 그림에서만큼은 엄격했던 스승. 운보는 제자에게 날마다 신촌시장에 나가 3층짜리 닭장을 6개월간이나 그리게 했다. 화가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운보의 철학이었다. 또한 운보는 더없이 다정한 스승이었다. 여유를 틈타서 그 바로 학교 근처 포도밭에 가서 화단사나 사모님하고 그 만남 같은 걸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또 스님께서 저희들 손금이나 사주를 잘 뽑아주셨어요. 예. 스님 이미 하단에서 너무 큰 작가였어요. 그때부터. 예. 결혼 후 2년째 되던 1948년부터 운보는 우리나라 최초로 부부 합동 전시회를 열었고 운보와 우향의 공동 작업은 화단에 큰 부러움을 샀다. 이들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다니며 그림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갔다. 좁은 예술 세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포부가 담긴 여행. 당시 세상은 추상 표현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이 60년대를 지나면서는 또 한 번 더 변화를 겪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현대적인 어떤 미의식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게 말하자면 그런 어떤 레벨하고 자신이 같이 공조를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작업이 나오고 결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운보. 그는 마치 화강암 위에 물감을 뿌린 듯 세월의 결을 느끼게 해주는 이미지 연작으로 한국 화단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다. 동서양의 접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추상 표현주의라든가 이후에 그 추상 작업들, 재구성된 그런 작업들, 60년대 후반 이후에 그 미국 여행을 하시고 뭐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이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전기를 마련했다 말할 수 있겠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건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던 운보. 그의 예술혼은 쉼없이 불타올랐다.